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민법 강의하는 차민혁이고요. 네, 아버지가 민법 강사하셨고 학원 운영을 해오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아서 이쪽 분야로 오게 됐습니다. 지금 내년이 되면 이제 강의 경력은 9년 차가 됩니다. 9년 차. 네, 그리고 자랑스러운 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을 하였습니다. 네, 뭐 요 정도로 하고요. 아주 민망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지난달 10월 30일에 우리가 32회 시험을 쳤거든요. 저는 이제 매년마다 시험장에 직접 가서 시험을 쳐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의 그 입장을 최대한 그대로 느껴보고 싶기 때문에 매년 10월 말에 우리 시험 있죠. 그때마다 시험장 가서 시험을 직접 쳐보거든요. 그 지난달 30일에도 32회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쳐보면서 제가 느낀 바를 총평 좀 말씀드리고 다가올 33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제 그런 말씀으로 오늘 수업을 시작할까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7입니다. 7. 자, 이 7이 뭐냐 하면은 이제 낯선 지문이에요. 낯선 지문. 자, 민법이 시험에 나올 때 몇 문제가 출제가 되죠? 5문제? 40문제입니다. 민법 40문제 나옵니다. 40문제. 매년마다 40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각 문제가 객관식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오지선다 40문제니까 지문을 숫자를 세보면 단순 계산하면은 지문이 200개죠. 200개. 그러니까 매년마다 매 시험마다 우리는 200개 지문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박스형 문제가 있어요. 박스형 문제. 박스 형태로 된 문제는 지문이 뭐 2개 혹은 3개, 4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200개보다 조금 덜 됩니다, 지문이. 그래서 지난 32회 때 지문의 총 개수가 182개였어요. 182개의 지문 중에서 낯설다. 처음 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문이 7개였다는 거예요. 지문이 7개. 그럼 낯선 지문을 우리가 모르더라도 이것들을 틀리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 없다? 합격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는 몇 점 맞으면 합격하죠? 60점. 60점 맞으면 우리가 합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에는 기출되지 않았던 낯선 지문들을 버리더라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당연히 이 낯선 지문에 초점을 둬야 돼요. 기존에 나왔던 데서 정리해야 돼요. 네? 나왔던 데서. 그죠? 이 나왔던 데가 기출 지문이에요. 우리 시험 자체가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나왔던 기출 지문들을 잘 정리해서 쓸데없는 것들 좀 덜어내고 여러분들께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다면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시면은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고득점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두 번째. 난이도는 그냥 평이했다는 거죠. 평이했다. 그냥 무난했다. 그냥 이걸 뭐 쉽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거부감을 느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쉬웠어요. 요즘 추세 자체가 1차는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고 주로 변별력을 2차에서 키우려고 하거든요. 요즘의 추세가. 그래서 작년에 민법이 쉬웠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예상들을 하셨었지만 사람들이 제가 수업하면서 올해 수업하면서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난이도가 들쭉날쭉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역시 제 예상대로 그냥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니 어떻게 그게 쉽냐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박스형 문제 때문입니다. 박스 형태로 된 문제는 지문 한 개만 몰라도 틀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고, 특히 민법은 이 사례 형태로 된 문제, 사례 형태로 된 문제들, 박스형 문제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형태가 늘어난다고 해도 결국 우리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기출 지문만 충실하게 잘 정리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라는 것이 저의 총평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할 때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지나치게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 지나치게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거기에 집중하시는 분들, 안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과목이 뭐 한두 과목이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2차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이 총 6과목이죠. 그래서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시행착오의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시행착오를 가급적 덜 하셔야 시간 확보가 되고 2차까지 좀 여유롭게 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강사들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참의력의 장점은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엄선해서 제공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은 절대 안 합니다. 나오는 것들만 해요. 나오는 것들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네? 간결하게. 네. 좀 민망하네요. 예. 자, 그래서 총평을 이렇게 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1년간의 학습을 하면서 기억하셔야 될 3계명이 있습니다. 이건 매년마다 첫 시간에 하는 겁니다. 3계명. 민법 학습에 있어서의 3계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10계명이 있고 그 10계명을 지켜야 되죠. 민법 학습에는 3계명이 있어. 3계명. 첫 번째 1계명입니다. 1. 첫 번째는 복습이에요. 복습만이 우리를 합격으로 인도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날 했던 것들을 반드시 복습을 해주시고 내 걸로 만들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복습 안 하면 까먹어요. 그럼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 복습을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네? 복습을 알아서 하시라고요. 알아서. 그죠? 뭐 학생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 같이 앉아 계시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복습은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어쨌든 복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책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있고 문제 바로 푸시는 분들도 있고 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해요. 다양해.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복습 방법,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제가 생각하는 복습 방법은 참고 책을 읽는 거예요. 책 읽기. 그날 수업 들었던 그 해당 진도의 책을 읽어보고 책을 읽으면은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게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그럼 여기서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여기를 찾아서 동영상 듣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복습 방법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물론 이제 동영상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번 다 들어본다. 좋습니다. 난 동영상 안 들을래. 나 책만 볼래. 괜찮아. 좋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시간이 없으니까 책 보다가 모르겠는데 찾아서 들으시라는 거죠. 자, 복습의 중요성 말씀드립니다. 저는 두 번째 2계명입니다. 자, 2계명은 분량 줄이기예요. 분량 줄이기. 수업을 하다 보면은 양을 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펼치는 거죠. 혹은 너무 깊게 들어가시는 분들. 그러면 안 돼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잘 엄선해서
예,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갈수록 분량이 줄어들어야 정상인 거지. 양이 계속해서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망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은 입문서를 받으셨지만 이제 1월 달이 되면은 기본서가 나옵니다. 기본서. 기본서가 정확히 몇 페이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통상적으로는 민법만 봤을 때 한 800페이지 돼요. 겁나 두껍죠, 그죠? 근데 이 기본서를 4월 달까지 보고 5월서부터는 이제 요약집이 나와요. 요약집도 정확한 페이지가 얼마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150페이지 정도. 양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특강하면 특강 자료, 최종 마무리 자료로 들어갔을 때는 40페이지. 갈수록 분량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분량이 최종적으로 이 정도로는 줄어들어야 시험 치기 전에 한 번 다 보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언제 제일 기억이 생생하죠? 직전에 봤을 때. 그때가 제일 생생하죠? 그러니까 시험 치기 직전에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자료도 제공된다라는 말씀 지금 드립니다. 그래서 분량을 이렇게 줄여 나가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기본적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용들을 많이 펼쳤더라도 가면 갈수록 압축시켜서 점점 분량을 줄이게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 배신을 때리면 안 돼요. 배신 금지입니다. 배신 금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입문서를 받으셨는데 입문서 몇 권 받으셨어요? 2권. 1차 한 권, 2차 한 권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1월 달서부터 기본서. 기본서는 과목별로 있기 때문에 6권입니다. 자, 그리고 요약집. 과목별로 나올 수도 있고 1차, 2차 나눠서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1차, 2차 나눠서 나올 거예요. 2권. 단원별 문제집. 과목별로 나옵니다. 6권. 동형 모의고사. 1차, 2차. 2권. 각종 특강 자료. 매주 나가는 수업 자료. 전국 모의고사, 기타 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만나게 되는 이 자료의 양이 대단히 방대하다는 거예요. 이거 다 쌓으면 박스 2박스 나와요. 2박스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3박스, 4박스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늘리는 거죠? 랜드프로에서 제공하는 이 자료에서 더불어서 다른 업체 거, 다른 강사 거 계속 늘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양이 늘어요, 양이 줄어요? 늘어가요. 양이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줄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배신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물론 어떤 강사가 나한테 맞을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선택을 하셨으면은 과목당 그 강사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네. 한 과목당 강사 여러 명을 듣겠다? 그거는 시간 많으신 분들, 1차만 하시는 분들, 2차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모르겠는데 동차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야, 그건 오히려 시간 낭비고 내용만 더 벌리는 거라서 합격하고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배신 금지입니다. 제 수업을 들어야만 민법을 정리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지금 제 말은. 제 수업을 안 들어도 돼요. 제 말은 선택을 했으면 끝까지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없으면은 이렇게 저렇게 대강 다리 걸치다가 이도 저도 안 되고 시험 날짜 다가옵니다. 특히 우리 요 학원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때까지 제가 이렇게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3번째. 자, 3계명은 이론과 문제가
항상 병행이 돼야 된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람실에 들어가서 공부하시는 거 보면은 이론 공부만 하고 있어요. 동영상만 들으시고 7월달, 8월달, 9월달 시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문제 안 풀고 이론만 보신다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문제 안 푸세요? 물어보니까 이론이 정리가 돼야, 이론이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이러시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접수를 받고 있는데 모의고사 신청 안 하시는 거예요. 모의고사 왜 신청 안 하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직 이론 정리가 덜 돼서, 아직 이론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이론이 정리가 되는 게 그게 언제죠? 언제 정리되죠? 언제 완벽하게 이론이 정리가 되는 거죠? 한 10년 들이면, 여러분들한테 10년 들이면 민법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도 불가능, 학자들도 불가능, 대학 교수님들도 불가능해요. 이 학문의 세계라는 거는 들고 파면 팔수록 점점 더 넓은 세계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하겠다, 완벽하게,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한 후 그 다음에 나는 문제를 풀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는 문제 안 풀겠다는 겁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그래서 이론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론이 조금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그 정도가 되면은 바로바로 문제 푸셔야 돼요. 객관식이 됐든 OX가 됐든 문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문제 풀었을 때 틀렸다. 이게 내가 모르는 거죠. 내가 뭐를 모르는지 알게 돼요. 문제 풀면. 그러면 내가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다시 이론 정리하시는 거죠. 이론 공부할 때 몰랐던 것들이 문제 풀면서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단계론적으로만 사고하지 마시고 이론과 문제를 항상 적절하게 병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랜드프로에서는 여러분들께 문제를 매 수업 시간마다 제공하고 있죠. 지금도 받으셨죠? 매일 정리 노트, 매일 정리 노트 제공이 됩니다. 진도를 맞춰서 매일 정리 노트가 제공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날 수업 들으시고 바로바로 접목시켜서 풀어보는 그런 습관을 좀 길러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3월 달부터 모의고사 칠 때도 과감하게 쳐봐야 돼요. 내가 시간 내에 다 풀어볼 수 있을까? 이런 연습을 해가시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3계명 3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복습해야 된다. 양 줄여야 된다. 문제하고 이론하고 병행하는 것이다. 자, 책 피세요. 자, 입문서 피시고요. 자, 입문서 앞부분에는 부동산 학계론이 나오고 중간서부터가 민법이에요. 자, 민법이 시작되고 있는 거는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자, 84페이지부터 이제 민법이 시작됩니다. 이제 민법의 세계로 들어가요. 자, 칠판 좀 닦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책에서, 우리 입문서에서 지금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법률 관계입니다. 법률 관계가 나오고 있어요. 법률 관계. 법률 관계. 자, 법률 관계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법률 관계라는 것은 한마디로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권리하고 의무 관계. 이런 관계를 가리켜서 법률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만 말하면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례를 보면,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무슨 계약을 했다고요? 매매라고 하는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갑하고 을 사이에서. 자, 갑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건물을 팝니다. 자, 갑은 건물을 팔아요. 팔아. 그럼 을은 건물을 팔아요. 을은 건물을 사요. 건물 사는 거죠, 을은. 얼마에 사지? 자, 갑이 5억에 판다 그래서 을이 알겠다고 5억에 사겠다고. 이렇게 갑과 을이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사고 팔기로. 자, 여기서 건물을 팔겠다고 하시는 갑, 이 파는 쪽을 가리켜서 매도한다, 매도인이라 그래요. 자, 을은 사는 사람이죠. 이거를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이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체결된 건데, 자, 그래서 매매가 되었다라는 거는, 자,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 계약이 성립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이 성립되면요, 갑은 매도인으로서 을한테 뭔가를 요구할 수 있어요. 뭐를 요구할 수 있죠? 5억을 달라고. 갑은 5억을 달라고 할 수 있죠? 갑이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게 갑의 권리예요. 5억 갖고 와라, 권리. 그러면 반대로 을은 5억을 받아야 돼, 5억을 줘야 돼? 5억을 줘야 되죠? 그게 을의 의무예요. 갑과 을의 관계가 권리 의무 관계가 된 겁니다. 이걸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매매라고 하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갑과 을의 관계가 그냥 이제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가 됐다고? 법률 관계가 됐다는 거죠. 법률 관계가. 자, 그럼 반대로 말해보죠. 을도 권리를 가지고 있죠. 을은 갑한테 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건물 달라고, 건물 넘기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을의 권리죠. 반대로 갑은 건물을 넘겨줘야 돼요. 그게 갑의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5억을 기준으로 보든 건물을 기준으로 보든 양 당사자 둘 다 권리, 의무를 다 가지고 있다. 이런 관계, 이게 바로 법률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권리랑 의무라고 하는 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엮여 있는 거예요. 나에게 권리가 있다는 건,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는 당신은 뭐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권리가 상대방한테는 의무인 거죠. 자, 반대로 내가 현재 지고 있는 의무는 상대방의 뭐가 되는 거죠?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84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 민법의에서. 자, 민법이라고 하는 거는 평등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다. 자, 법률 관계 속에 지금 괄호 해가지고 권리 의무 관계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민법이라고 하는 법률이라는 겁니다. 자,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왜 규율해야 되느냐? 그것은 분쟁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분쟁 때문에. 개인과 개인끼리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분쟁이 왜 생기냐? 매매하기로 합의했다. 건물을 넘기기로 했고 3억 5억을 지급하기로 했다. 5억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데 을이 5억을 약속한 날짜가 됐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5억을 지급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갑과 을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분쟁 생긴다고요. 이렇게 분쟁 생겼을 때 이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근거, 그게 민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개인과 개인 관계죠. 개인과 개인 관계. 자, 이렇게 개인과 개인 관계. 이런 걸 다루는 법을 사법이라 그래요. 사법. 민법은 사법입니다. 사법. 자, 반대로 우리 2차 과목 중에서 부동산 공법이 있어요. 공법. 맞나요? 공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와 개인끼리 관계입니다.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다른 영역. 민법은 국가 안 나옵니다. 국가 안 나오고 개인끼리. 예.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죠? 공법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민법 같은 경우는 개인끼리의 분쟁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재밌다는 거죠. 우리가 다 겪었던 일들이라서.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자, 사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사례 좀 더 들어가 보죠. 자, 첫 시간이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자, 사례 첫 번째. 자, 이번에는 A하고 B가 있어요. A, B.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차용증을 썼어요. 차용증. 자, 차용증을 쓰고 있다는 거는 돈 빌려주고 있다는 거죠. 돈을 빌려준다. A가 힘들다 그래서. A가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친구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B가 친구 A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죠. 야, 친구야, 얼마 필요하니? 얼마 필요해, 얼마? 나 3억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3억? 3억, 알겠어. 3억을 빌려준 겁니다. 자, 3억을 빌려줬다. 이런 빌려주는 계약을 법률 용어로 소비대차 계약이라 그래요. 소비대차 계약이다. 이 대차라는 것이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대차, 빌려준다. 자, 그럼 여기서 A하고 B 사이에 소비대차 계약을 했고 3억을 빌려줬다. 여기서 빌려준 사람. 돈 빌려준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채권자라고 해요. 채권자라는 말 일상생활 속에서 들어보셨죠? 채권자. 그러면 B는 약속한 날짜가 되면 돈 받을 사람이고 A는 돈 갚아야 될 사람이죠. 돈 갚아야 될 사람을 뭐라 그래요? 채무자라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관계가 채권 채무 관계가 된 거예요. 채권 채무 관계. 자, 여기서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돈 받을 권리입니다. 돈 받을 권리. 자, 이거는 채권은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일정한 어떤 행위를 청구하는 거예요. 현재 B가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은 약속한 날짜가 됐을 때 돈 갚으라고. 돈 갚는 걸 변제라 그러죠. 변제하시라고. 그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권리를 채권이라 그래. 채권.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주장하는 거죠. 인간에게 주장하는 것이다.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자, 그런데 만약에 A가 친구한테 돈 빌리는 게 아니라 뭐 은행 가서 대출 받는다고 가정해봐요. 은행 가서 대출 받는다. 그러면 은행에서 3억 빌려줄 때는 그냥 안 빌려주죠. 담보를 요구합니다. 맞나요? 담보를 요구해요. 고객님, 담보 있으세요? 예, 저 집이 있는데요. 저 집이 있습니다. 집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신 집을 저당 잡겠습니다. 돈을 빌려드렸는데 안 갚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당신 집을 저당 잡겠습니다. 은행에서는 돈 빌려주면서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설정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당권자로 B가 돈 빌려준 사람이 저당권자입니다라고 등기를 마치면, 등기를 꽂으면은 이제 B는 채권 말고 물권자가 돼요. 권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권자가 된다. 물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집을 지배하는 거예요. 집을 지배한다. 자, 만약에요, 내가 물권자가 되지 못했고 그냥 채권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친구한테 그냥 3억을 빌려줬어요. 저당을 잡고 저당 안 잡고, 저당 안 잡고, 저당을 안 잡고 3억을 빌려줬다고요. 근데 친구가 돈을 못 갚아요. 친구가 돈을 안 갚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변제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가 집에 있어요. 친구가 도망 다녀요. 도망 다니잖아요.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채권은 누구에게만 주장하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 주장하는 거니까. 빌려간 그 사람한테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집에 찾아가서 친구 와이프 멱살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죠? 친구 아들내미한테 가가지고 너 씨, 네가 동업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한테만? 걔한테만. 돈 빌려간 그 당사자 걔한테만. 걔한테만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자살하면, 죄송합니다. 친구가 죽었어요. 자살하면 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버리면은. 물론 채무가 상속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논외로 하고 일단 권리가 사람한테만 있기 때문에 친구가 잘못돼 버리면은 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채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 친구가 도망 다녀도 문제 없어요. 집은 도망가요, 못 가요? 집은 도망 못 가죠. 지금 B가 여기다가 저당을 잡아놨기 때문에 집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너 돈 안 갚는다. 그러면은 이 집을 뭐 하면 돼요? 경매하면 됩니다. 경매를 신청해서 채권을 다시금 회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하고 물권하고 다른 권리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채권은 그 사람한테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도망가면, 걔가 잘못되면 돈을 못 받는다고요. 행위 청구권입니다. 자, 반면에 비교해서 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게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같은 물건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을 가리켜서 지배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권은 사람하고 물건끼리 관계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채권하고 물권하고 이 두 가지 묶어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권리라 그래요. 물론 민법의 세계에서 채권, 물권 말고 다른 권리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건 권리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권리는 사람한테 주장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런다? 채권. 첫 번째 권리 채권. 자, 두 번째 권리 물건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게 물권. 이 두 가지가 권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차를 우리 시험에 여러분 목차를 좀 볼 필요가 있어. 목차를. 우리 시험이 민법이 민사특별법이고 여기 잘 안 되죠, 이렇게?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4편으로.
민법을 네 토막 내면은 이렇게 4편이 돼, 4편. 네 조각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 민법 제2편. 제2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바로 물권법이에요.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 물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제2편입니다. 그리고 제3편에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채권을 다루는 거죠. 여기가 채권법입니다. 이렇게 2편과 3편에서 권리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물권과 채권. 그리고 물권에도 채권에도 들어가기 좀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좀 더 추상적인 내용들, 일반적인 내용들. 그것들은 1편에서 나옵니다. 민법 총칙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4편이 우리 과목 이름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민사특별법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몇 편으로 구성된다? 4편으로. 자, 우리 지금 입문서에서 85페이지로 와보세요. 자, 입문서 85페이지 와보시면은 양괄호 2번에 민법 구성이라고 돼 있죠. 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이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기읍, 밑에 기읍, 총칙. 요게 1편입니다. 총칙, 민법 총칙. 자, 니은 제2편 물권법. 자, 그리고 디귿 보시면 디귿. 3편 채권이라고 돼 있죠. 채권법. 자, 여기서 자, 527조부터 553조 여기를 계약 총칙. 자, 그리고 이어서 563조서부터 597조까지 매매 교환, 그리고 밑에 줄에 임대차 나와 있죠. 자, 여기가 우리 시험범인데 채권법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시험범에 나오는 것들만 묶어서 계약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3편은 계약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까지가 우리 시험 목차입니다. 목차. 그리고 지금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리얼에서 민사특별법에서 또 5가지 법률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시험범이라는 거죠. 예. 자, 민법 총칙에서는 10문제 출제됩니다. 10문제 출제, 10문항. 자, 그리고 물권법에서 14문항. 많이 나오지요? 자, 그리고 계약법 10문항. 민사특별법 6문항이 출제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40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지금은 우리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고 세세한 것들을 다루는 것보다 이렇게 틀을 잡고 목차를 잡고 틀을 잡고 이제 공부하는 그 적응 단계, 적응하고 1년 동안 해나갈 어떤 그 뼈대를 잡는 그런 과정이라서 이런 목차들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이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1월달, 뭐 3월달 이럴 때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이런 틀을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지금 잘 잡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목차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시면은 자, 2번에 법률관계 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동. 자, 일단 칠판 좀 닦고요. 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 1, 2, 3, 4편 중에서 민법 총칙입니다. 여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 지금 현재 민법 총칙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민법 총칙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민법 총칙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민법 총칙 안에 총 6개의 장이 있습니다. 6개 장들이 있다. 민법 총칙 안에. 자, 민법 총칙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제 1장에서 나오는 게 권리 변동입니다. 권리의 변동.
이 권리 변동이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법률 행위. 세 번째. 의사 표시. 네 번째. 대리. 다섯 번째. 무효와 취소. 여섯 번째가 부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6개 장으로 또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은 한 장을 앞으로 가시면 나와요. 예? 쓰지 말고 한 장 앞으로 가시면은 그러니까 83페이지 와 보세요. 83페이지. 보이십니까? 파트 1, 1편 민법 총칙 속에서 자, 1장에 법률행위 나오고 있고요. 2장에 의사표시, 3장 대리, 4장 무효 취소, 5장 부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뭐가 없지요? 네? 무효 취소 있는데요, 선생님. 뭐가 없지요? 예, 권리 변동이요. 얘가 지금 없죠, 얘가 없지요. 이 빼놨죠, 지금. 책 쓴 사람이 권리 변동 빼놨어요. 타이틀로 안 빼놓고. 왜 그런지 아세요? 잘 안 나오니까 시험에. 10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목차 잡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85페이지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85페이지 돌아오시면은 지금 중간에 2번에 법률관계 변동이라고 돼 있죠. 여기가 바로 권리 변동이에요. 제가 칠판에다가 쓴 권리 변동입니다. 네,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네, 첫 시간이니까 천천히. 그리고 입문 과정에서는 쉬운 것들을 다룰 거예요. 입문 과정에서는 쉬운 것들을 다룰 테니까 쫄 필요 없어요. 어려운 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어려운 것들을. 어려운 거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려운 거 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 민법은 아니구나. 에? 민법은 아니구나. 포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쉬운 걸 하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이게 조금씩 어려운 게 이렇게 틱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권리였습니다. 권리. 법률 관계가 권리 의무 관계다라고 했는데 그 권리 속에 들어갔을 때 그 권리라는 놈 안에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사람한테 주장하는 채권이 있었고 그리고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이 있더라. 지금까지 한 건 요게 답니다. 근데 채권과 물권으로 구성되는 그 권리가 한 사람한테만 한 물건에게 그냥 가만히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거래를 하게 되면 권리가 가만히 있지 않죠. 움직이겠죠. 그게 권리가 변동된다고 하는 거예요. 권리가 변동한다. 자, 가령 갑이란 사람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 지금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갑이 땅 주인이잖아요. 땅 주인. 맞나요? 땅 주인. 그럼 갑은 토지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거죠. 권리가. 권리. 근데 갑이 토지를 한 1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땅을 팔 수가 있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을한테 돈 받고 땅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을한테 돈 받고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꽂아주면, 자, 등기를 꽂아주면은 갑이 갖고 있던 토지에 대한 권리는 을한테로 넘어가게 됩니다. 권리가 가만히 있어요? 권리가 움직여요? 움직여요. 이게 권리 변동이에요. 그러면 을은 권리가 생겼어요? 권리가 없어졌어요? 생겼어요. 이걸 권리의 발생이라 그래요. 권리가 생겨났다. 자, 혹은 권리를 취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갑은 권리가 생겼어? 권리가 없어졌어? 권리가 없어진 거지. 을한테 넘어가서 없어졌죠? 이게 소멸이에요. 권리가 소멸해버렸다.
자, 그리고 땅 주인이 원래 갑이었는데 땅 주인이 을로 바뀌었다. 주인이 을로 바뀌었죠. 이게 권리의 변경이에요. 변경됐다. 자, 이렇듯 권리의 발생과 권리의 변경과 권리의 소멸을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권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라는 거죠. 권리가 변동한다. 자, 책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양괄호 1번으로 내려오시면 법률 관계라고 되어 있고 단락 첫째 줄입니다. 일정한 원인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권리 변동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자, 양괄호 2번에 보시면은 변동의 구체적 모습 해가지고 발생, 변경, 소멸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발생이죠. 취득에 대해서 내용을 기술하고 있고, 자, 한 장을 넘어가 보시면, 자, 동그라미 2번 중간 페이지 봅니다. 자, 권리가 뭐가 됐죠? 변경이 나오죠. 그리고 밑에 쪽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소멸 보이십니까? 예, 이렇게 발생, 변경, 소멸. 요걸로 나눠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하는 파트가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파트가 여기에요. 권리 변동 파트. 자, 개략적인 내용들은 설명드렸고 조금 쉬었다가 둘째 시간서부터 관련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